당신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 네, 5시 브리핑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보도국의 맹형균 기자, 저는 한겨레 기자죠. 한승동 기자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역시 광복절 소식인데요. 광복절 행사가 용산에서 열렸네요. 예, 용산 대통령실 잔디 마당에서 경축식이 열렸고요. 위대한 국민 되찾은 자유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광복의 의미와 자유의 가치를 좀 되짚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서 새로운 미래로 나가자, 이런 의미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광복절 경축사는 자유의 방점이 찍혔습니다. 약 13분 분량의 경축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3번 언급을 했고요.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이다. 현재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준비했거든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이제는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서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음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에 대해서 언급했고요. 북한에 대해서도 뭔가 말씀을 하셨네요. 예, 윤 대통령은 이 북한에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도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부터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를 지원하고 또 공항과 항만의 현대화 프로젝트, 이런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이런 보상들을 언급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 북한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보다 그 체제 보장을 좀 우선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이 담대한 계획에 대해서 북한의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경축사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결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했는데, 이 담대한 구상은 경제, 군사, 정치 이 세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하는 거다. 군사 분야와 정치 분야의 계획도 다 준비가 돼 있다. 다만 오늘의 제안은 이 북한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경제 발전 방안에 우선 초점을 둬서 핵심 포인트를 제안한 것이다.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는 건데 또 북한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한승동 기자님. 예, 뒷부분 북한 부분만 얘기하면 이미 많이 지적이 됐지만 이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비전 3천인가요? 거의 닮은 꼴이고 약간 다를 뿐이지만 여기서도 보면 핵 개발 선 해결 문제가 돼 있고, 대신에 이제 오히려 북한이 지금 신경 공도 세우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제재 완화하고 그다음에 다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군사훈련 한미일 이렇게 군사훈련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자극적인데 그런 부분 싹 빼버리고 북한에 대해서 하여튼 핵 개발 안 하겠다고 확실히 약속하면은 해주겠다고 보장한 게 그 비전 3천인가 그 이명박 시대 그거 거의 또 복사판이었어요. 새로운 게 전혀 없고 오히려 북한 또 화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오부치
김대중 김대중 오부치 선언 예, 1998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동 선언이요. 이게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딱 발표한 건데. 네네. 그때 예. 일본 특파원으로 계셨군요. 맞습니다. 예. 네. 이게 왜 그 맥락을 알아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때 그 정신이 정반대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 반대냐? 자, 정리를 청취자들을 위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그랬고 그 전에 대선 운동 기간에도 윤석열 후보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 그래서 예. 한일 관계를 새로 회복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 반대로 반대죠. 계승한 게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다. 거꾸로 설명이 지금 필요한데요. 거꾸로 왜 거꾸로냐면 이게 이 그전에 1991년도에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위안부 정언을 했어요. 네네. 이 세상을 발칵 뒤집었거든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 처음으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93년도에 그때는 미야자와 내각이었는데 미야자와 내각이 서둘러서 군대하고 다 조사해가지고 위안부 문제 우리가 했다. 강제적이었고 그 사람도 무지 고생했고 그 다음에 그때 뭐 알선 뭐 이렇게 한 게 전부 다 사실은 다 강제적이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사죄하고 배상하기로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고노다마예요, 그게. 네, 당시에 관방 장관이었죠. 1993년 고노다마. 맞습니다. 네. 그게 유명한 고노다마인데 그게 95년, 2년 뒤에 무라야마 다마로 또 이어지거든요. 개성이 돼요. 무라야마는 총리였죠.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98년도잖아요. 근데 무라야마 다마가 발표된 그 해가 95년도가 아베 신조라는 사람이 93년도에 처음 중의원이 돼가지고 일본 정부가 미야자와 정부하고 무라야마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취한 조치를 완전히 정말로 뒤엎는 활동하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지금 일본이 존재하는 모든 우익 세력의 그 기본 뿌리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데요. 그래봤자 93년, 95년에 아베 신조는 정치 신인이었고 신인이죠. 뭐 집안 가문 배경은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은 가지지 못했던 없었죠. 거죠. 이 사람이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극단적인 어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고는 일본 정부, 자민당 정부의 기본 정책을 완전히 뒤엎고 우리가 잘못한 거 없고 과거로 훌륭했다라고 도리 주장하는 것이 아베의 그 정강의 기본이었고 그때부터 이 뒤엎기를 시작하는 건데요. 그게 98년도에 그 오부치 김대중 오부치 그 공동선언은 91년, 93년, 95년이 전통을 이은 것이고 네. 그 지금 이 기시다 정부는 아베 말하자면 일종의 그 후계 체제인데 이거는 아베 쪽이거든. 아베 체제는 뭐냐면은 반성에 대한 우리 잘못한 거 없다. 반성 안 한다라고 하는 쪽을 지금 강력하게 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시다가 그대로 개성한 건데 윤석열 정부가 기시다하고 과거 문제 거의 따지지 않고 그냥 빨리 화해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반대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베가 주장한 그 노선을 따르겠다는 것이고 그 이전에 일본이 반성하고 한 고노다마 발표한 그걸 갖다 뒤집는 쪽에 가담하겠다는 거와 똑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은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하겠다는 입장이 반영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에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공동선언이 나올 수 있었고 그렇죠. 반성을 전제로 한일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가 벌써 맞습니다. 다르네요, 지금. 그 위안부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징용도 그런데 우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베 이후로 기시다와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네. 심지어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위안부 할머니 희생자들을 전부 다 매춘분이 뭐 이런 입에 담지 못하려고 하면서 돈벌이 하러 갔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그것도 국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럼 완전히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지금 노선하고 지금 우리 정부가 아무런 과거 문제 매듭 없이 그냥 화해하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거꾸로 가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읽어봤나라는 의문도 든 지경이네요. 보기야 했겠죠, 설마? 설마. 네. 읽어봤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지난 8월 달에 비극적인 죽음이 있었습니다만 이 양반이 정계 진출과 동시에 한일 관계를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뒤집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가문의 배경과도 연관이 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있죠. 왜냐하면 그 유명한
그 55년 체제, 그러니까 자민당을 만든 55년 체제가 그 주역이 기시노부스케인데 네. 기시가 같은 집안이에요. 그리고 외조부예요, 외조부. 아주 유명한 유명하죠. 전범이었죠. 전범 A급 전범이었고 그 사람이 내가 만주국을 만든 건 나다. 그리고 네. 만주국을 만든 건 나도 총부총 차장이었거든 그때. 그리고 도조 히데키 전쟁 내각의 뭡니까 그 상업 장관이나 네. 그다음에 그 군수 차관이었어요. 그러니까 A급 전범이었는데 1948년 12월 23일 그 도조 히데키하고 7명이 그때 A급 전범 처형당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이 사람은 살아서 석방이 됐어요. 이 동생이 누구냐면 사토 에이사쿠예요. 사토 유명한. 네. 사토 에이사쿠가 그때 시게루 정권의 그 관방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동생 그 다음 날 바로 찾아가요. 그러니까 기시, 사토, 그 다음에 아베 아버지가 아베 신타로거든요. 네. 외상하고 그 사람도 그대로 암에 걸려서 죽었지만 그대로 가서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바로 부산에서 마주보는 시모노세키 있는 그 지역에 우리하고 가까워요. 그게 옛날에 요시다 쇼인이 내서 정한론자들의 그 본고향입니다. 거기가. 네. 그다음에 무슨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본고장이고요. 그러니까 한국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연인데 그 지역과 그 집안에 아주 핵심 혈통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아베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예.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불법적인 인권 침해가 없었다고 말하고 싶은 태생이었던 거고 그렇죠. 그 아베 신조의 길이 있는데 이건 지금 이야기하는 김대중 오부치의 길과는 또 다른 길이었다는 거죠. 다르죠. 이 심지어 아베 신조는 공식적으로 70년 전후 기념사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러일 전쟁 같은 것이 아시아 민족 해방 전쟁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당시 우리는 사실은 1905년이면은 그 통감부 설치돼가지고 사실 식민지 체제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식민지를 사실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 전쟁을 아시아 민족 해방 전쟁이라 할 정도로 완전히 역사관이 뒤엉켜 있어요. 이게 수중주의 역사관인데, 네.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역사관이거든요.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한일 관계 진정한 그 화해와 해결을 모색한다면은 방향부터 다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우리한테 문제 해결책을 갖고 들어와라. 그러니까 그 징용권 문제나 위안부 문제. 우리는 이미 1965년도 한일 협정이라든가 뭐 세프레시스 조약에서 다 해결했다고 지금 일본 주장하잖아요. 우리 쪽에서 오히려 막 가서 부탁해야 되는 이런 자세는 저는 볼 때 굉장히 잘못됐고,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게 하려면 일본 당시부터 기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뭐가 잘못된지 지적을 해주고 일본이 그 자세를 바꾼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해라고 하는 건. 그거 하지만 계속 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 있어 1998년 수준만큼도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가슴 그렇죠. 아픈 지적입니다. 대통령 경축사 놓고 엇갈리는 반응도 나오고 있네요. 맹 기자님. 네, 인권운동가이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광복절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만 하고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도 없는가라고 비판을 했고요. 가해국 일본 정부는 지금 역사를 지우고 왜곡하려고 한다. 뭐 소녀상 철거하라면서 로비까지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요. 또 그러면서 그것이 자유와 인권 법치를 존중하는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고, 이 세대가 다시 한번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전경련이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환영 뜻을 밝혔네요. 예, 경제의 도약을 위해 민간 부분의 규제 개혁과 혁신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점에 대해서 매우 환영한다라고 했습니다. 한승동 기자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경제계 재계 쪽에서는 저번에 그 대한 수출 규제 때도 그랬는데, 하여튼 좀 근본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한일 관계 경제 문제도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한국이 근대 이래로 일본에 계속 어떤 면에서 계속 당해온 그걸 뭐 꼭 역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풀 수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우리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그 기회를 살린다기보다는 자꾸 이전이 과거로 그냥 돌아가 있다는 그것이 화해고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면에서 우리 재계도 과거에 그 한일 유착 관계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그 군사 정부나 이런 쪽 뭐 불가피한 점도 있었지만 그 수혜자이기도 하고,
또 역사 문제나 역사성에는 이 문제보다 우선 당장 이해관계만 관철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안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그런 걸 청산하고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재계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장사 쪽만 생각하지 말고. 네. 네. 그렇죠. 무조건 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국가도 살폈으면 하는데요. 짧은 소식 하나만 더 하죠. 오늘은 가톨릭 교회는 성모 순천 대축일이기도 한데요. 전승택 서울대교구 교구장의 메시지도 전해주시죠. 네. 정대주교는 현재의 상황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많은 사람이 죽음과 죄악, 폭력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 가지 다리가 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신앙의 다리, 팬데믹으로 인해 신자들이 신앙에서 좀 멀어지고 있다. 신앙의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은 사랑의 다리입니다. 교회가 나서서 나눔과 도움을 실천해야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통합의 다리를 언급했는데 분열된 세상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발언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교회와 신자들 모두 험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신앙의 다리, 사랑의 다리, 통합의 다리가 되어 세계와 국가 또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